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에서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서 후보들이 현금 급부금 지급을 공약으로 남발하면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현금을 뿌리겠다라는 공약은 말도 되지 않는데 C19 때문에 어려우시죠? 현금 지급으로 돕겠습니다. 라는 말로 포장이 되면 가능해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당선만 되면 현금 급부금 15만엔을 지급하겠다라는 공약이 나오게 되고 현금 지급 약속 금액이 높으면 무조건 당선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각 지자체에서는 재정 파탄이 나오기도 할 정도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돈 뿌리고 재정 파탄 나기 경쟁이 붙은 일본 지자체 이야기 소식입니다. 각 지자체들이 현금 급부금을 남발하면서 오카자키시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이 심각한 재정 부족 현상에 빠졌다고 합니다. 11월 9일 아이치현 오카자키시 의회에서는 최근 당선된 시장이 제안한 현금 급부금 5만엔 일괄 지급 계획에 대해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전체 예산 195억엔, 약 2,094억 원을 지급하고 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시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시설 정비와 문화시설의 관리 비용과 오카자키역 주변의 정비사업 비용 등을 모두 다 당겨서 사용해야 할 판입니다. 시의회에서는 195억엔을 지급하고 나면 오카자키시는 폐허가 되어버릴 것이다.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반대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재해 대비 예산까지 당겨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재해가 발생한다면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기 위해 내건 현금 급부금 5만엔씩 지급하겠다라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시 재정을 완전히 바닥내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지급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입니다. 새로운 시장은 시의회에서 만약에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일단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발표가 나자마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속았다, 사퇴해라 라는 여론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이렇게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고 나몰라라 한다면 사퇴를 해야 하느냐 라는 논쟁도 불이 붙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일본 전역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11월 약 2달 동안 열린 지자체장 선거에서 현금 급부금 지급 공약이 화제가 되었고 결국 공수표가 되기도 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현금으로 5만엔을 주겠다. 아니다. 내가 10만엔을 주겠다. 라는 공약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형편이 어려운 때에 현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후보를 지지합니다. 11월 8일에 투개표를 한 아이치현 도요하시 시장 선거에는 무소속 신인 스즈키 미호가 다시 당선되면 무조건 현금 5만엔을 지급하겠다라고 공약합니다. 이에 주민들이 환호를 하면서 스즈키 미호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공개 토론회에서 스즈키 미호가 선심성 공약이라는 것에 공감한다. 일단 공약에서 빼겠다. 라고 말하면서 공약을 철회합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결국 공약을 철회했고 오카자키 시의 사례를 보고 현금 공약의 위력이 상당한 것을 보고 편승한 것이다 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물론 이 스즈키 미호 후보는 떨어졌습니다. 11월 15일에 투개표를 한 효고현 단바시 시장 선거에서는 단바시 시의회 의장 출신인 하야시가 시장 선거에 나섰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현금 5만엔의 급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된 시장은 재원을 청사 정비 자금에서 조달해서 지급하겠다고 했고 의회는 말도 안 된다고 하며 반대를 하게 되었고 당선인 히야시는 만약에 부결이 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 해산을 하겠다라면서 곧 강력한 대립구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5월 17일에 투개표한 가나가와현 오다와라시 시장 선거에서는 현금 급부금을 약속하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내년 1월 30일에 투개표 예정인 도쿄도 치와라구에서는 벌써 내가 당선이 되면 현금으로 15만엔을 지급하겠다는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선거 공약으로 당선이 되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무조건 많은 현금 지급을 약속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시의회 등에서 예산 확보가 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공약을 지키지 않은 당선인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짓 공약을 내걸었다고 해서 당장 사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지만 당선이 되자마자 바로 사퇴를 하면 보궐선거 비용이 또 지출된다라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오카자키 시장 당선인처럼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의회를 해산해버리는 사태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의회 해산으로 인한 새로운 보궐선거를 해야 하고 비용 역시 국민 세금으로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거 때마다 현금 급부금을 약속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기 선거를 대비해서 선심성으로 현금을 뿌리는 곳도 생기고 있습니다. C19 사태를 핑계로 시민들에게 현금을 뿌리면서 사실상의 금권 선거를 지방 재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폐하에게 현금 급부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C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가정에게 현금 급부금을 각 개인에게 10만엔을 지급했습니다. 기준은 올해 4월 27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제는 4월 28일에 태어난 아기는 받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급부금 지급 발표일인 4월 27일에 이미 여성의 몸에 태아로 있으면 생명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논리로 가출생한 아이들에게 지급하게 되면 지자체의 예산은 지출이 심하게 되지만 단체장인 경우에는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장을 받아들인 곳이 나왔습니다. 도쿄의 아라카와구에서 올해 4월 28일부터 내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 부모가 아라카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의 아이에게는 현금 급부금 10만엔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라카와구에서 예상하는 대상은 약 1,8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예산은 2억 100만엔, 약 21억 5,7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 가구에게 우편으로 통지를 해서 다음 달 중순부터 송금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라카와구에서 시작을 했으니 조만간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도 지급해달라 라는 요구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또 선거를 의식한 지자체장들이 지급하고 말 것이고요. 결국 일본에서는 지방 재정이 선심성 공약으로 현금으로 뿌려지면서 실제적인 도시 관리 비용 등에 사용되는 재정이 부족하게 되고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의 유지 보수 관리 비용 등이 삭감이 되면서 제대로 된 청소와 관리 유지 보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현금을 뿌리고 나니 꼭 필요한 것에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도 마구잡이로 뿌리는 현금에 시민들이 정신이 나가 있나 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일로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을 박항서에 날아가며 띄워주더니 이제는 박항서 감독에 대도 월급을 반납하며 전 국민이 나서는 상황입니다. 우리한테 호의적이었던 베트남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베트남은 원래부터 일본과 친하게 지냈던 국가입니다. 지금도 베트남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는 돌파이며 두 번째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 또한 미쓰비시 일본 차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축구 경기는 올림픽도 월드컵도 아닌 스즈키컵입니다. 스즈키컵은 아세안 축구연맹이 참가하는 대회로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라고도 불리는데 1996년도부터 시작해 끝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1월 스즈키컵에 스즈키는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이며 얼마나 일본과 베트남의 관계가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베트남은 지금 빠르게 경제 발전을 하고 있는 나가로 경제적으로 롤모델을 삼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베트남에 생각하는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따라가기 힘들고 베트남에 생각하는 일본은 과거부터 베트남 경제에 큰 영향력을 주며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나라가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과거 한국이 어렵던 시절엔 베트남은 자신들이 한국보다 더 잘 살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도 지금과 같은 성장 속도로 조금만 지나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헬튼한 국민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롤모델이
대한민국에 된 것인데 이 말은 사실상 나도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국가의 경제적 인척도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지표인 국내 총생산 GDP는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적 규모를 가늠할 때 필요한 정보이지만 국가의 구성원인 개개인이 얼마나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1인 다음 GDP를 봐야 합니다. 베트남의 1인당 GDP는 2018년 기준 2,590달러, 2019년 엔 2,175단도로 베트남 근로자 한 명의 일년 수입은 대략 300만 원 정도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1985년 5일 1인당 GDP가 2,500달러 쓰며 이 당시 우리는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에 뒤떠 있었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전 국민이 희망에 차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를 돌아보면 베트남이 지금 왜 그렇게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다음이 오길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희망차 있다고 해도 베트남은 지금 한국의 35년 전 수준에 겨우 도달한 곳입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작년에 1인당 GDP 1만 달러를 달성하자 전 세계의 자랑처럼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달랐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1인당 GDP 1만 단거는 한국이 이미 25년 전에 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국이 지금 잘 났다고 해도 25년 전 한국의 수준이고 지금 한국은 1인당 GDP 3만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한국처럼 1인당 GDP 3만 달러에 도달하기 위해선 중국 전체 경제 성장률 6%를 1년도 빠짐없이 20년 달 유지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즉 그 커다란 중국마저도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최소 20년이 걸리는데 중국보다 몇 배는 작은 규모의 베트남은 얼마나 걸릴까요? 베트남이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교부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걸릴지 계산해봤습니다. 최근 베트남의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을 6.5%로 매년 성장한다면 한국과 같은 경제권을 가진 이까지 정확히 35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트남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숨도 안 쉬고 달려와야지 겨우겨우 한국을 따라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계산에는 한국의 잠재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을 따라오는 35년의 시간 동안 한국은 뭘 할까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에 토끼처럼 들판에 앉아도 낮잠이나 자고 있을까요? 베트남에 한국을 따라잡는다고 30년 정도 따라올 때쯤이면 한국은 그보다 2배인 60년 정도 멀리 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베트남이 경제 발전을 조금 했다고 해서 너무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88 올림픽을 하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 발전에 하던 시기에 88 올림픽으로 세계에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부상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걸 세계에 알리고 싶었듯이 지금의 베트남도 그럴 테니까. 하지만 베트남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의 경제를 책임지는 것은 한국입니다. 1986년 베트남 호치민 주석 의도 임의의 개혁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가 시작된 이후 한국은 베트남에서 총 8,190개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65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80조 원을 투자했으며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 되었는데 단순 금액 기준으로도 베트남 전체 외국인 투자비에 대해서 20%를 차지 일본과 싱가포르를 앞질러 쓴 그만큼 우리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으며 그동안 8,000개의 우리 기업에 진출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업은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은 오래전부터 베트남에 진출하여 순회의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지어서 베트남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규모가 너무 커져 베트남의 최대 기업 동안 삼성이며 베트남의 국내 총생산 GDP 가운데 20%를 삼성에서 창출합니다. 거기에 베트남 총 수출의 중 30% 가량이 삼성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삼성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며 베트남 청년들의 목표를 삼성에 취직하는 것이며 베트남 삼성은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높은 임금과 복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한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는데 베트남의 전체 수출 주사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한국에
의뢰를 입었음에도 지급을 한국을 가볍게 보고 있으며 일본과 더욱 많은 협력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보란듯이 일본과 협력하고 있고 베트남 국민들도 우리에게 일부 손해가 있고 베이스 파트도 있다. 굳이 한국 제품을 쓸 필요가 있냐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서스 파트는 베트남에서 만든 스마트폰인데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번 일로